이사장 전홍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을 한다고 해서 평소에 안 입던 반짝이 옷을 입고 와서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그 영화 GV 행사를 주최하는 거는 처음인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다음 소위 영화 주제에 관련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수십 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특성화고,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여성 실업계 고등학생 졸업생들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소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가 IMF 직후라서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의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인 여자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개인적인 관심사로 그 문제를 한번 그 문제로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화여대 앞이 여대생과 여고생들이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가는 번화가라서,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 대면서 이제 인터뷰 대상을 물색해서 그렇게 헌팅을 통해서 실업계 여고생들을 한 십수명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 사실 저한테 들려준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이른바 나홀로 사장인 굉장히 소규모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라고 밀어 넣는데,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다 꺼린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기업에 가게 되면, 특히나 사장 옆에서 일하는 격리가 되면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꺼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서울대 신교수 사건 직후여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는데, 어른들에게도 낯선 이 성희롱이라는 말이 이 여고생들에게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들과 저와의 삶의 거리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사실 오늘 영화에 나오는 다음 소희의 주인공인 소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뭐 부모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속상해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여고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희가 콜센터에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 소희가 느꼈던 고통과 절망감의 깊이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프레시안이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저희가 창간한 이래로 처음으로 GV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영화가 대중적인 호응을 받고 관심을 모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프레시안은 소희 홍수연 양의 이야기를 가장 자세히 보도한 언론입니다. 당시 허한주 기자, 지금은 편집국장이 됐는데, 허한주 기자가 홍수연 양의 죽음을 어떻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취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허한주 기자가 쓴 18 일터로 나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연 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다가 죽은 영수의 이야기 등 그 실업계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른바 현장 실습이라는 이유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노동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의 명분과 만나서 어떻게 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재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시아는 올해로 23년 차 인터넷 언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유일한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 언론인데요.
언론협동조합이라고 하시면 여기 저희 조합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조금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언론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당장 출자금 3만 원을 내시고 월 10,000원씩 조합비를 납부하시면 언론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요, 1인 1표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1원 1표죠.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데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3만 원을 낸 조합원이나 1억 원을 낸 조합원이나 똑같이 1표를 갖게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부끄럽지만 저희가 이런 좀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언론이어서 다음 소위와 같이 소중한 영화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은 반짝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프레시안이 전혀 힙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굉장히 딥한 언론이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딥한 사람들과 굉장히 진한 인간관계를, 유대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 입장할 때 그 엽서 드렸죠. 거기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조합원 가입도 가능하고 후원 회원 가입도 가능하고 또 일시적인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주저리 말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7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영화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해옵니다. 뭐 화장실 가실 분들은 편하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그 프레시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일반 관객분들 계실 테고 뭐 어떻게 잘 보였습니까? 네,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이야기하기가 좀 잘 봤냐? 네, 아까 이사장님이 즐겁게 봐달라고 하던데 그런 영화 아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런 관객과의 대화를 좀 싫어하는 쪽의 사람입니다. 이 영화라는 경험 자체가 사실은 다중이 어둠 속에서 한 공간에서 하나를 함께 응시하지만은 또 온전히 개인의 경험으로서 기록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각자의 마음에 담은 이야기들을 담고 가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일단 늘 이렇게 영화 집이 이런 소위 말해서 관객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마음도 있긴 한데 근데 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대담자가 아니고 진행자로서요. 왜 오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감독님과 또 편집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월 달 이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혼자 대학로에서 그 다음 주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시간이 남아서 좀 마음속에 생각은 있었죠. 근데 아무튼 혼자 대학로의 한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 와서 아까 들어와서 거의 영화를 다 봤는데 다시 한번 봤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뭐였지?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영화 자체에 대한 기억보다도 한 20여 명 남짓 있던 그 객석에서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2명이 제 앞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랄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대에 차서 많이 이야기하던 두 청년은 제 앞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저희 보통 상영관들이 자막을 볼 틈도 주지 않고 불을 켜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 두 명이 꺼이꺼이 운이라고 그 떠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소녀들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하게 지배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년에 한 두세 건 올리는 인스타에 처음으로 다음 소위 포스터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기야 제 팔로워가 138명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집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영화는 뭐 뭐든 즐기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의 1895년도 영화가 출발할 때부터 영화는 많은 의미에서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만든 자가 의지가 있던 없던 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 담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많은 대화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긴 이 기록에 대해서 인상으로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잘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두 주인공 오늘 독립영화로서 11만 원 넘었습니다. 네, 정주리 감독님과 네, 호한주 우리 편집국장님 프레시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뭐 아까 제가 복도에서 물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집인자 때문에 그건 아니라면서요. 아마 처음에 저한테 이 상영회 하고 GV 하자고 말씀 주셨을 때는 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11만이 넘기니까 또 욕심이 생겼네. 이렇게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도 인사부터 한번 하셔야죠. 네.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소회를 만든 정주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허한주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짧게 끝내셨어요? 많이 오셨으니까 뭐 기분이 좋다든지. 뭐.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프레시안을 대충 봤군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이 18 일터로 나가다 아니 그걸 못 외우셨어요? 계속 제가 18과 19을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시나리오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신 책이라서 작가님이자 기자님인 우리 허한주 기자님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너무나 좋아했던 존경하는 권혜호 배우님 넘어가시고요. 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허한주 기자님도 아, 뭐 네. 기자란 말이 편하시죠? 네, 뭐 저 편집국장이라고 보다는. 네, 기자가 편합니다. 이렇게 저희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 지가 얼마만인지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때 못 뵀는데 이렇게 또 정주리 감독님이랑 권혜호 배우님을 팔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네. 아까 오늘 두 분이 함께 오시니까 이 영화를 보면 내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요즘같이 모든 것이 짤로 소통되고 그냥 모든 것이 빨리 소비돼 버리고 마는 그런 뉴스 역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시대에 일종의 탐사 보도 이런 걸 통해서 느린 발걸음을 해온 한 기자의 작업과 특히 영화라는 작업 역시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준비 과정, 프리 프로덕션 과정과 포스트 과정까지 하면 꽤 긴 시간을 소비하는데 굉장히 두 느린 호흡이 만나서 만든 콜라보. 네, 그래서 저에겐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요. 오직 가장 흔한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정주리 감독님은
어떻게? 이게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뉴스 보도라든지 혹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보고 처음 이야기를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고 접하게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접하게 된 것과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정할 때는 다른 결심 혹은 일종의 촉이 발동돼야 되거든요. 아, 이거 뭔가 온다.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2020년 말에 처음에 이 사건을 영화로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고 봤더니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 5년이 지난 일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 시간차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어떤 전말에 관해서는 그 사건 자체의 전말에 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봤지만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왜 고등학생이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 뭐 다른 일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근데 나는 뭐 했지라고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와중이었더라고요. 그 네네. 당시가 그러니까 최초로 보도가 될 그때도 그렇고 한참 대한민국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일은 뭐가 그렇게 나랑 가까워서 늘 그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되고 있나 노심초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편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뭐가 그렇게 나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났나. 그리고 5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나랑은 좀 상관없고 되게 거리가 먼 일처럼 느꼈던 거예요. 물론 뉴스를 보고 놀래고 그렇게 의아해하고 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알아보고 싶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제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이런 우리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전혀 그걸 몰랐고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납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저에겐 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소녀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 그것을 또 묵인하고 모른 척하는 어른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갖다 붙이면은 뭔가 굉장히 감상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정주리 감독님에게 감탄하면서 봤던 이유는 어떻게 저렇게 특히 앞에 소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단계에서 절대 고통을 진열하지 않고 한 개인의 온전한 경험치로 묶어놓고 또 그것에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서 그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지? 라는 게 사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저의 굉장히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건 아주 훌륭한 누군가 작가가 옆에서 때리던지. 왜냐면 이게 상업 영화라든지 모든 라인에서 프로듀싱 라인과 모든 것이 굉장히 다양한 유혹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울려야 돼. 여기서 보복해야 돼. 여기서 그냥 폭발시켜야 돼. 물론 위험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교감 때리는 장면은. 예. 예.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거리감을 두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이야기 속에서 약간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내가 전지적인 감독의 마음이 아니고 소희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혹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감히 저는 한번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자, 우리 허 기자님 네. 거의 같은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2017년 3월 달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초판 인쇄를 보니까 2019년도더라고요. 그러면 책이 나오기까지 약 2년 반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테고 보통 그리고 기자 역시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건이 내가 6개월을, 3개월을, 1년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사건 자체의 평가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정규리 감독님이랑 몇 번 이제 지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전 여러 번 듣기도 했고 했는데 전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홍수연 양 취재를 할 때의 당시의 생각과 그리고 계속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 나가는 과정의 그런 궁금증 그리고 그런 의도 그게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탄핵 정국이었고 그런 과정이었었고 홍수연 양의 사건을 다 끝냈는데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구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홍수연 양 개인의 사건으로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를 했지만 거기서도 저는 궁금증은 그러면 이 시스템은 홍수연 양 그리고 이 학교에만 국한되는 걸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 걸까?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래서 그 궁금증에 의해서 이제 좀 더 다른 특성하고 뭐 지금은 이제 공고, 상고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다 특성화로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고, 상고로 그냥 규격화 돼 있거든요. 그런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좀 딥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쳤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단순하게 홍수연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교육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반 넘게 취재를 해서 그거를 책으로 묶어서 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2017년 벌써 6년이 훌쩍 지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영화가 처음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올해 2월 달에 관객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시간적 거리두기 혹은 2017년을 저 개인적으로 떠올려 본다면 2017년은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공정사회 담론이 있었죠. 일종의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고 했을 때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정규직이 된다라고 하고 흥분했던 또 언론과 청년들로 대변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2022년에 보내고 2023년 우리는 그 능력주의란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갖는 때가 아닌가 그런 때에 왜냐하면 만약에 2017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능하니까 마이스터고 갔겠지. 아 정말요. 상고 갔겠지. 능력 없으니까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긴 탐사와 또 긴 호흡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우리 관객 질문 받을까요? 네, 오늘 특별히 이 홍대 근처에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예.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긴 한데, 네, 뭐 저는 뭐 자유롭게 영화 자체의 전 주제보다는 훨씬 더 좀 날것의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하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사실 뭔가 주제의식을 이야기하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어쩌면 뭐 제작비는 얼마 들었어요부터 시작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세계 영화 극장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때인데 저희 독립영화계의 위기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흔히 뭐 10만 관객이란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독립영화가 개봉한 10,000명은 까마득한 수치처럼 느껴지고 있는 때에 정말로 오랜만에 11만 명이 넘는 그 말은 정주리 감독님이 다음 작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이렇게 프레시한 조합원 같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네. 두 번 보기 힘든 영화죠. 네. 자,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구나. 그럼 제가 네, 거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식장에서 노동을 했어가지고 보면서 매우 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호프집에서 소희가 있을 때 발에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잠깐만 다음에 정정하자면 호프집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맥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 가게 맥주집 정도 될 것 그 같고요. 네. 정도에서 호프집이라고 하면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운 공간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 네, 가맥집 정도로 공간에서 하죠. 네. 이제 발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아니신가요, 혹시? 네, 그런 질문 중에 하나긴. 그만큼 영화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화가 좀 건조하고 또 보시기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시고 하시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적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감독이니까 그런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아까 계속해서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해요. 그 장면에서도 제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날의 이제 소위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텐데 그날의 마지막 햇빛 이제 막 저물어가는 햇빛이니까 그 마지막 햇빛이 잠깐 그 차가운 발에 들이우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어떤 따스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을까 아니면 그조차도 전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까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될까 하는 저도 좀 궁금하고 좀 헤아려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만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중에 유진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될 때 그때도 비슷하게 이제까지 그 죽은 아이를 뭔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어쨌건 지금 없는 존재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유진의 마음을 생각할 때 혹시 그 순간만큼은 뭔가 소희라는 아이를 존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뭐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꽤 건조한 영화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습한 영화가 드물 정도로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거리두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영화 속의 장면들은 쇼트들은 아주 서정적이에요. 눈이 오는 장면이 됐던 한 아이가 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됐던 하지만 그 쇼트를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감정이 뭔가 끌려갈 때요 할 때 무조건 끊어버리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는 특히 앞쪽의 소위 장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쇼트들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또 초반에 땀 그리고 술 꽤 촉촉한 영화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앞자리에 계신. 네. 여기 맨 앞쪽에 계십니다. 예. 저는 2년제 예술대학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20살입니다. 대학생.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영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저도 이제 영화에 한마디 하자면 보통 이럴 때 이런 답을 저는 바로 합니다. 지금 영화를 공부 시작한다고요? 망했어.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음을 망했다는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 아닌가요?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 20살밖에 안 됐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계속 저도 이게 꿈이어서 학교도 그렇게 가고 공부만 하고 그랬는데 달리 다른 꿈이 안 생기면서 그냥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마음가짐? 망했어. 잠깐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를 이제 다 마치고 났더니 30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진짜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2년만 딱 더 해보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뭔가 가능성이 생기면 더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시 생각해 보는 거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네, 참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전반적으로 어른들한테 물어봤자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예, 예,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 아직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예, 그렇게 좀 그게 위안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또 저기 뭐 뒤쪽에 네, 저기 여성분 한번 해볼까요? 저쪽 그 왼쪽 복도 쪽에 있는 네. 네, 우선 일종의 종특성이죠. 마이크를 잡으면 하는 거. 일종의 그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짧게 2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에서는 이제 극 중에 소희가 이제 자살을 하기 직전에 물만 딱 찍으신 컷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물을 촬영을 하신 게 약간 좀 징그럽다. 그러니까 그 물 표면에 빛이 닿은 게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이질적이다.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촬영을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시간대에 그냥 촬영을 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찍으셨는지 그냥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2번째로는 이제 극 중에 소희랑 유진이 자신의 이름을 쓸 때 소희는 이제 끝까지 그 팀장 일에 대해서 묻고 하라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할 때도 끝까지 서명을 할 때 이름을 되게 소희 자기 이름을 되게 또박또박 썼고 오유진 형사는 초반에는 이제 되게 약간 좀 소희 사건을 맡았을 때는 약간 좀 약간 좀 그 만성적인 그냥 형식적인 절차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부검하시죠 하시면서 이제 말하시면서 되게 그때 서명을 할 때는 오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좀 약간 귀찮게 희갈기듯 썼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쓸 때 오유진 형사가 되게 또박또박 서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서명의 글자를 이제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감독님의 어떤 그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 질문은 난 이 정도까지 봤어라는 자랑질 이러니까 뭐 그냥 촬영할 때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징그러워 보이셨어요. 저는 아름답게 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찍어야겠다 하고 한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영화 상영되면 관객의 몫인 관객 건데요. 뭐. 제 눈에는 그게 그러니까 빛이 이미 져버렸는데 아직 그 공간 속에 남아 있는 빛이 그 물결에 닿아서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것 같은 그게 굉장히 좀 딱 그 무렵에만 보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잘 안 된
네,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 동안에 여러 번의 지비가 있은 중에도 뭐 오늘처럼 이렇게 꼬다른 보리자루 같이 계속 허 기자님 계실 텐데 우리 객석에서 좀 허 기자님께 좀 질문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행자로 좀 민망하고 좀 힘들거든요. 네, 가운데 계신 우리 네, 조합원 여러분, 예, 네, 가운데 손 드셨던 네, 허 기자님한테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래도 허한주 기자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영화 감사하고요. 그 제가 이 사건을 잘 몰라서 그래서 실제 사건과 그리고 이제 픽션 부분하고 이게 인물들이나 아니면 사건에서 어느 게 실제 사건이고 어느 게 어느 정도 픽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의 똑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예, 그 가맥집의 얘기인데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에피소드인데 거기가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되게 실제 사건이 났던 그 아이가 마지막에 네, 있었던 예. 그 영화 소개가 아니고 실제 실제 그 공간이요. 네. 그 홍수연 양은 아중저수지라는 저수지, 전주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저수지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그 맥주집을 갑니다. 예, 5시 오후 5시 반쯤에 가서 맥주 2병을 시켜서 그걸 먹고 저수지로 들어가서 이제 죽거든요.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와, 영화를 보면서 전 너무 놀랐어요. 이 진짜 영화적으로 이제 감독님이 대단하시다고 느꼈던 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개판 5분 전 그런 분위기였던 게 거기 이제 막 그 아중저수지가 원래 옛날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왔던 곳인데 이제는 외곽 지역이고 사람들이 잘 안 와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막 가게들이 다 사라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막 새로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가지고 목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갔을 때는 정말 소란스럽고 막 그런 인부분들이 술 마시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였어서 아 여기서 홍수연 양은 대체 뭘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감독님은 그걸 되게 굉장히 막 햇볕이 쫙 비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야 역시 대단하시다 진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제 생각은 감독님께서 소희를 떠나는 시간만큼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보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앞쪽에 네. 네, 굳이 지금부터는 허 기자님께 꼭 안 해도 됩니다. 네. 감독님께 분량 질문 채운 것 같으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 그 소희라는 캐릭터가 사실 욱하는 성격이라고 되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어떤 방어적으로 뭔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는 소희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해서 자칫하면 되게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게 그런 사건들 때문에 더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소희라는 캐릭터를 설정하실 때 가장 유념했던 거나 아니면 그 김시연 배우님이랑 작업하셨을 때 특별히 나눴던 대화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제가 저 질문에 같이 저도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항상 그 촬영할 때, 영화 촬영할 때 갖고 있는 뭐랄까 든든한 뒷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합니다. 영화에서 배우가 연기 못한 건 다 감독 책임이야.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 99% 맞고요. 굳이 뭐 하면 뭐 시나리오가 너무 안 좋은 경우 정도 제외하고는 다 감독 책임일 때가 많죠. 반대로 이번 다음 소위 같은 작품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냥 그 어느 자리마다 그 공간 자리마다 그냥 그 배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배우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건 캐스팅 과정부터 혹은 촬영 과정 속에서 배우와 설정 이런 말보다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장면에 들어갈 때 사실 이 여차하면 감정적으로 넘치기 너무 쉬운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전체 영화에서 제가 전체 과정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그거 같아요. 캐스팅이 90%예요, 어차피. 네, 예, 그래요. 그럼요. 예. 캐스팅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운이 좋기도 했고 이 김시은이라는 관객분들에게 낯선 이 배우를 처음 제가 이렇게 장편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선보이게 된 것도 너무나 행운이고 또 배두나 배우도 저랑 첫 번째 영화를 같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조연해 주신 배우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저한테 너무나 고맙고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통의 과정 중에 제일 주요했던 건 일단은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쓰는 시나리오 스타일이 다른 좀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다른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배우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감독님 배우가요. 스스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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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우들이 내가 쓴 시나리오를 네, 제가 쓴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마치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마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 전체 속에서 이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도의 이 부분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배우들과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은 배우들이 그 인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 입장이 그 배우의 그 인물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정신없이 빨리 가네.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여기 인디스페이스 측에서는 뭐 10시까지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또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성이도 아니고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자, 저 뒤에 계신 맨 뒤에 계신 분,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예,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끄럽지만 제가 이 사안을 잘은 모르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도 소희가 깡도 있고 그런데 꼭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기자님이 홍수연 양의 죽음을 접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죽음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어떤 벽이랄까 구조적 이런 걸 혹시 느끼셨는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던 건지 그런 데 대한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게 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청이나 뭐 노동청에서 관련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대답해드리고 네, 두 번째는 기자님, 우리 허 기자님께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우리 현실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죽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달리 마치 소희가 어떤 그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경우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달리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희를 그릴 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심지어는 늘 핸드폰도 쥐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왜 사람이 그렇게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의 어떤 성격이나 의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점차 그 벽이 좁혀져 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입법 사항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최근 입법 사항은 이제 그 다음 소위 영화가 나오고 이제 그 특성화고 이제 현장 실습 학생들을 이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막 언론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전 사실 별 실효성이 그게 없을 어떻게 거라.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그냥 보호한다는 법인데 뜯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이게 학생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소관도 아니고 교육부 소관도 아니고 어디 소관도 아니 되게 붕 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홍수연 양이 그렇게 사망하고 난 해에 그해 10월에 또 제주도에서 이민호 군이라는 친구가 또 프레스 거기에 찍혀서 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뭐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바뀌어진 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선도기업이라는 걸 정해서 그 선도기업에 한해서만 이제 현장 실습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 역시 뭐 현장 실습을 그대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뭐 노무사 분들한테 해서 그 현장 답사를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를 뭐 실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도 이제 뭐 수박 겉핥기죠.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구조로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 실습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해주세요. 가까운 데 계신 분. 네. 질문 아니고요. 네. 그 권혜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영화가 기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에 비춰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 그다음에 그걸 취재하시고 세상에 알리고 또 책까지 내신 기자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영화를 보면서는 그 아중리 저수지는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소희가 그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그 마지막에 이렇게 물만 햇빛이 반사되는 물만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신 그 부분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독님이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이어질 텐데 오늘 사실 영화 시간도 꽤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하시기도 할 테고 어쩌면 어떤 분은 오늘 이 이야기 담아서 시원하게 빨리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허 기자님부터 해서 이렇게 오늘 앞으로의 또 계획도 좋고요. 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프레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재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기자 생활 15년 좀 넘었는데 힘에 부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고 아무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기사를 쓰고 책을 써도 메아리가 안 돌아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다음 소위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한 화답을 주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고 프레시안이 얘기하는 게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화답해주는 영화라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뜻깊고, 그리고 프레시안 회사로도 좋지 않나요, 이사장님?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프레시안 사랑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시민사회단체를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럴 때 한마디 좀 얹자면은 사랑해 주시고 마음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마음의 선물은 그만. 우리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자. 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는 유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타지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그런 거 마지막 장례식 장면에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실에 그런 경찰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자님처럼 그 사건을 취재하고 처음 취재해서 알리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시고 여기 프레시안에 계신 분들이 또 다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노동계에서 이 문제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어떤 절망과 암담, 답답함 늘 계속해서 그 시간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영화 속의 유진도 사실은 그런 절망과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저는 이제 영화 바깥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변화를 꿈꿔볼 수 있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분의 콜라보 이렇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어떤 영화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로서 남을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화를 통해서 2022년도 많은 상과 언급이 되고 또 주목을 받으셨지만 올해 또 뭐 백상예술의 대상과 또 독립영화계 잔치조 뒤에권 영화상에 또 많은 부분에 후보로 올라가 있으니까 백상이 상금이 있나요? 그럼 뭐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고요. 네. 자, 그 아까 말씀하셨었죠. 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많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비비 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엄마랑 대화하는데 엄마는 텔레비를 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실제로는 대화할 때 듣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영화 속에 많은 대사가 있지만 가장 아픈 대사라고 한다면 손목을 긋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었으면서 라는 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들은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해 준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프레시안과 함께하는 시간 또 그 역시 여러분이 이 사회에 귀를 기울인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맙습니다. 권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리 감독님,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